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볼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어요. 이게 매년 두 차례씩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경제정책 방향은 향후에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밝히는 건데요. 예.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이제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공개를 하고 또 세법 개정 방향도 이제 일부를 공개를 합니다. 보통 이 시기는 이제 연말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월에는 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고요. 저희 이제 기자들은 줄여서 하반경이라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 하반경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러니까 지금 또 상반경이라 부르는데 네. 이 상반경을 기본 토대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정책은 많이 없고요. 일부 보완하는 정책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번에 그럼 하반경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까? 네, 일단 크게 뭐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세수가 현재 계속 부족한 상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할 그 가능성이 제기가 보니까 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느냐 이 여부가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좀 세수를 좀 메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유세가 특히 이제 종부세가 많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종부세율 인하하고 또 종부세 계산에 적용되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예.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종부세 공제 금액을 또 확대를 했었고 여기에서 공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그 지난해 60%까지 낮췄는데요. 예. 이걸 이제 80%로 환원을 하면서 보유세를 일부 좀 더 증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은 없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단 뭐 보유세 감세 기조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그러면 그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것도 또 뭐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뭐 1.4% 제시를 했는데 종전보다 0.2% 포인트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종부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사실상 감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뭐 그 전에 이제 뭐 감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기조 일단 그대로 뭐 이제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보유세를 감세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예. 특히 그 와중에 이제 그 집값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제 보유세 감면이 이제 되게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의 경우는 원래 같으면 이제 지난해 100% 우리가 도달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60%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낮춰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이 공시가격에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예. 이 60%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의 60%만 이제 세금을 매기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 원래 100% 하기로 했던 걸 60%로 낮췄는데 요거를 이제 80%로 좀 올려가지고 너무 많이 감세된 부분 좀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하지만 이제 종전 예상한 대로 60% 이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재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현 정부의 약속이 국민과의 약속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그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은행들에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한 걸 보면 네. 사실상 상당수의 아파트 종부세율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좀 추정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병탁 신한은행 그 부동산 팀장이 그 시뮬레이션 한 걸 보니까 예컨대 지금 23억 원짜리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는 예. 2021년에 종부세로 467만 원을 내는데요. 올해 이대로 가면 59만 원만 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0만 원 이 종부세가 절감이 되고 전체 87%가 줄도록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억, 시세 13억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종부세 30만 원 냈는데 올해는 종부세를 아예 이제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장 가액률도 떨어뜨렸고요. 종부세율도 떨어뜨리고 또 공제액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공시가격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세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잠깐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2019년이면은 뭐 집값이 오르긴 해도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10억대 중반 아파트가 20억대를 넘어가는 아파트가 돼버렸다고 하면 10억대 중반 정도나 초반 정도 뭐 가격으로 지금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부세 기준가액을 감안하면 종부세 거의 안 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수준까지 돼버린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얼추 계산한 가격으로 보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23억짜리 아파트가 2021년에는 467만 원 종부세 내는 게 이제 올해는 59만 원만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400만 원 감세가 되는 거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아주 많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수 감소폭이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감세 기조가 생겨났잖아요. 대기업들은 네. 감세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네. 보유세마저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어디서 세수를 보충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이 되는 게 그럼 이제 어디서 그러면 나머지 세금을 좀 보완을 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 먼저 그 자동차 개별 소비세 6월 말로 일단 종료가 됐거든요. 예. 이거 5년 동안 연장이 됐었는데 인하됐던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또 환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8월 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입니다. 지금 유류세가 한시 인하 조치가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2021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해 이번 8월 말까지 현재 4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유류세 인하로 덜 걷은 세금이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지금 정부로서는 이 유류세를 원상복귀를 하는 조치, 이게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올 들어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이상 지금 덜 거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는 아마 한 40조 정도 덜 거칠 텐데 네. 여기서 5조 5천억이면 상당히 이제 큰 세수입니다. 다른 데서 웬만큼 확보하기 힘든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결국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로 종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종료를 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유류세 인하가 된 부분을 보면 경유 쪽에서 지금 많이 인하가 돼 있는데 예. 아무래도 경유는 뭐 화물차라든가 서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물류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경유가까지 이른바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생각보다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수의 국민들이 한테 유류세를 걷어서 어찌 보면 좀 고가 아파트 부자 감세해 준 거를 좀 메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리고 지금 역전세 막겠다고 해서 발표했던 대책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역전세 상황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정부가 세입자들이 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집주인에게 해주는 전세금 반환 목축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는 그러니까 역전세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있는 그런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좀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집주인에 대해서는 DTI 60%를 적용을 합니다. 이게 DSR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에 대한 자신의 이제 소득 비중인데요. 이걸 이제 40%로 맞고 있는데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그리고 나머지 대출은 이제 이자만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인데 네. 이걸로 이제 60% 더 확대하게 해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은행에 시뮬레이션 한 걸 한번 보니까요. 연소득 6천만 원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5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대출을 못 받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니까 약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바꿔놨고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세입자들에게 이제 돌려주라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제 은행이 바로 이제 세입자 계좌에 돈을 이제 넣어주게 돼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불은 이제 끄게 됩니다만, 이때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경우에 이제 집주인의 DSR이 최고 한 70%까지도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 소득의 70%를 원리금 갚는 데 쓴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거 만약 집값 계속 안 오르게 될 경우에는 결국 집주인의 상환 부담이 큰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이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또 하나는 이 사실 갭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많을 텐데, 결국 정부가 어쨌든 한시적이나마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이제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성장률 전망치 낮춘 거, 그거에 대한 네.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1.6%에서 1.4%로 0.2% 낮췄고요. 예. 지금 다른 뭐 민간 경제 전망하는 그 기관에서 보는 것과 거의 뭐 유사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하반기 가면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질 거다.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반기보다는 이제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추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추경 안 하는 대신에 뭐 정책금융에 15조 원 추가로 투입하고 무역금융도 184조 원 투입한다 했는데,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과연 수출이 그만큼 수출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힘든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